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경기에 대한 흐름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목에 중물가, 중금리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사실은 좀 살아왔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뭐 물가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또 이제 제로 금리를 사실은 유지하는 저희가 이제 뉴 노멀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까지도 쓰면서 초저금리 시대 또 유동성 확대 시대를 좀 맞이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들썩거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 연준이나 또 우리나라 또 각국 중앙은행이 사실은 금리를 사실 좀 공격적으로 좀 움직이려는 그런 태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의 흐름 자체는 뭐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사실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자료 어떻게 이제 경제 자료를 좀 보시다 보면 제가 이제 뭐 다중위기, 다중불확실성이라는 어떠한 제목의 리포트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방송도 좀 찍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다중위기라는 부분 뭐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뭐 이것이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러한 어떤 경기 불안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러한 다중위기의 귀착점이 뭔가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물가 불안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급망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 또 여러 가지 지금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문제 이런 것들이 귀착점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물가라는 쪽에 좀 귀착이 가고 있고요. 또 실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물가라는 부분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가가 사실은 뭐 일시적이냐 아니냐라는 논쟁 자체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있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시적인 것보다는 조금 구조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구조적인 요인의 물가 압력이 사실은 이렇게 커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좀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 질서의 어떤 교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은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국제 질서, 뭐 이러한 흐름에서 사실은 익숙했는데 최근에 뭐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세터로 대변되는 어떤 신냉전 분위기, 상당히 좀 질서가 혼란스러워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산업적, 또 경제적으로 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 경제의 어떤 구조 자체가 기존의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질서로 사실은 좀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또 어떤 질서의 변화를 사실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그동안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저물가에 맞는 그러한 어떤 통화 정책에서 이제는 좀 중물가에 맞는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어떤 이러한 질서의 전환 자체가 상당 부분 물가에 조금 구조적인 압력을 좀 높이고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압력 사실 좀 당분간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미국의 고용 시장의 변화라든지 또 미국이 사실 최근에 보면 주택 시장에 주택이 없다라는 이제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주택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한편에서 보면 이건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뭐 말씀드린 어떤 신산업이라는 등장 이러한 것들이 투자 수요 자체를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고 거기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뭐 에그프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러한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도 어찌 보면 물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이제 공급망 차질한 부분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질서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재미있는 그림일 수 있는데요. 뭐 1960년대부터 글로벌 주요 교육 파트너국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드릴 텐데 뭐 이게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여하튼 과거 60년대 보면 다극 체제,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러한 식으로 다극 체제의 어떤 교육 네트워크가 설립됐다라고 하면 90년대 또 이제 많이 변화가 됐죠. 특히 이제 베를린 장벽이 뭐 허물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항상 이제 중심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90년대를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어찌 보면 이제 한 몸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교육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공급망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형성이 됐고 이것이 사실은 저물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이 관계 자체가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물가 불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장기적인 어떤 그 물가 상승률 추이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좀 그 가장 중요한 변곡점 자체가 저는 그 1990년 이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면서 어찌 보면 이때부터 미국의 주도하의 국제 질서, 경제 질서 자체가 상당 부분 재편되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중국도 미국이 편입을 하면서 뭐 낮은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었고요. 또 몇 차례 어떤 전쟁을 통해서 중동의 어떤 안정적인 석유 자원 이러한 것들도 확보를 하면서 결국 국제 질서 자체가 상당 부분 미국 주도하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사실은 유지를 해왔는데 이 흐름 자체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 2018년 이제 미중 갈등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찌 보면은 그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사실은 전환이 되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뭐 각종 신냉전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앞으로 글로벌 물가 압력 또 공급망 문제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를 좀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근에 어떤 물가 불안을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망을 상당히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확인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T4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동맹을 제안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한편에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러한 것들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미 사실은 좀 진영이 갈라지는 듯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서방 진영 중심으로 사실은 어떤 모습의 하나의 그룹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또 하나 이제 공급망이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사실은 좀 어떤 직면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미국은 이러한 반도체 기술 혁신 중심의 어떠한 공급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중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공급망 자체를 사실은 좀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소위 H슬라인이라는 부분, 반도체 쪽에서 H슬라인이 부활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H슬라인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1950년 한국전이 이제 발발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에서 이 H슬라인 과연 이제 자기의 어떤 안보의 어떤 영역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때 우리나라를 이제 제외하면서 사실은 뭐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명한 H슬라인인데 최근에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과연 이 H슬라인 자체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앞서 말씀드린 이 G4 동맹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한국을 배제하고 뭐 대만, 일본 쪽으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일지 아닐지는 저희가 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우려되는 부분 자체는 최근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대만의 입지 자체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좀 격차를 벌리는 이러한 과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질서 자체가 상당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의 변화 자체가 전반적인 물가 흐름에 있어서는 저금리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 그것이 또 앞서 말씀 여러 가지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 뭐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주택 가격 문제라든지 또 뭐 유동성 문제도 사실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중물가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사실 앞당기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막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는 전 세계 100대 기업의 그 국가별 분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뭐 GDP 상으로 뭐 미국을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100대 기업의 분포를 보게 되면 압도적인 것이 미국입니다. 또 국가별 보더라도 대부분 다 서방 진영 자체가 결국 이러한 100대 기업이 있다. 또 그 100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테크 또 테크 기업, 기술 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은 이러한 브록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급망에 대한 욕구들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실제 그러한 능력을 사실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공급망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한동안은 뭐 그것이 정착되기는 어떤 과도기 기간 동안은 물가를 상당히 좀 자극할 수 있는 리스크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드린 대로 중물가 시대로 갔을 때 과연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뭐 계속해서 저금리로 갈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연히 물가 흐름 자체, 물가 수준 자체가 변한다라고 하면 뭐 금리 수준 자체도 상당히 좀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7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하고 미국의 정책 금리 추이를 쭉 그려놨는데, 사실 큰 변곡점이 된 게 2000년부터 사실 저는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정책 금리라는 것은 항상 미국의 물가보다, 그러니까 금리가 항상 물가보다는 상위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반면에 2000년 이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금리가 물가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수준을 좀 유지했던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면 이때는 그 물가보다는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었냐라는 부분, 뭐 저물가라는 어떤 그 현상도 있긴 하지만 2000년 이후에 미국이 어찌 보면은 좀 성장의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뭐 특히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좀 강했고요. 또 2010년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도 적지 않아 그 후유증을 좀 받았기 때문에 유동성 없이는 사실은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탱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자체가 저금리 기조로 사실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 지금 물가도 워낙 지금 높은 상황들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성장의 모멘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이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패권을 좀 장악하면서 강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사실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금리를 어느 정도는 올려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미국이 올릴 수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 우리가 그 2000년 이전 수준으로 결국 미국의 금리 정책이 회귀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보게 되면 당시의 어떤 금리 수준이라는 건 대충 물가 수준에 사실은 준해서 금리 수준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8.6%씩 이제 뭐 미국 물가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좀 비정상적인 부분들이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어느 정도 떨어지겠냐라고 보면 대충 한 3%에서 4%대, 그러니까 3%대 정도에서 물가가 사실은 좀 결국은 이제 귀착하지 않겠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미국의 정책 금리 자체도 그것에 걸맞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보면 정책 금리 자체가 3에서 한 3.5% 정도가 일단은 좀 적정 금리 수준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특히 이제 2000년 이전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의 명목 성장률과 미국의 정책 금리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 뭐 2000년 이전 수준으로 제가 회귀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명목 성장률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금리 수준이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명목 성장, 뭐 좀 전망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2.3%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물가라는 부분 자체, 뭐 물가를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뭐 우리가 한 1% 정도, 1% 내외 정도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한 3% 초반대, 중반대 정도의 명목 성장률이 사실은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금리 수준 자체가 한 3% 초중반까지 가는 거는 뭐 그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심사항이, 그러면 이제 10년 뭐 시중금리라는 것이 그러면 어느까지 올까요? 최근에 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악재를 좀 주고 있는데,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 당시의 어떤 특징들을 보게 되면 뭐 약간의 예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의 고점 수준과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 자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결국 한 3.5% 또 뭐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뭐 가장 뭐를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 우리가 소비 경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큰 악재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한편에서 보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2008년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 금리 충격이 미국 가계부채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 가계부채의 전달, 그러니까 부채의 충격이 오면서 미국 소비 또 뭐 은행 시스템의 붕괴 뭐 이러면서 경기 침체 위기가 왔던 사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미국이 결국 이제 금리를 제가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금리 충격이 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다행스러운 건 사실은 지금 미국의 그 가계 부채 규모를 보시게 되면 2008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한 100% 정도로 상당히 이제 컸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은 가계부채가 상당히 그러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부채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금리의 충격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계 순자산 부분입니다. 가계 순자산이라는 거는 각종 이제 뭐 자산가 이제 채권, 뭐 주식, 또 부동산을 다 합친 그 자산에서 갖고 있는 이제 부채를 뺀 부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자산 규모 자체가 최근 뭐 팬데믹 이후 뭐 워낙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급격히 올라간 또 부채는 줄어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가계 순자산 규모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금리의 충격도 뭐 버틸 수 있고 또 가계의 어떤 소비 여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급등이 사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전처럼 금리 충격, 부채 충격, 소비 충격 이렇게 오는 사이클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많은데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핵심 자체는 부동산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그것은 미국의 주택 경기, 특히 이제 주택 공급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이제 보급을 잘 못할까 잘 건설을 안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집을 살래도 집이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의 주택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의 주택 재고하고 공실률인데요. 보면 미국의 기존 주택 재고, 이 기존 주택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저희가 살고 있었던 뭐 이러한 주택의 재고를 보게 되면 역사적인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재고가 집이 없다라는 얘기죠. 팔집이. 또 한 가지는 공실률.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리면 공실률이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질 텐데 지금 이 주택 공실률 자체도 계속해서 지금 거의 뭐 공실이 없는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결국 이것이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임대료 상승, 물가 상승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계의 어떤 부채 구조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의 부동산, 주택 경기 자체가 그렇게 큰 데미지를 받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가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주택 체감 지수라고 해서 NAHB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ISM 지수와 비슷하게 주택 경기 업자들이 느끼는 주택 경기의 어떤 체감 지표입니다. 항상 보면 이 체감 지표가 미국 경기 지표를 상당 부분 선행하는 거의 한 1년 정도 이제 선행하면서 움직이면서 미국 경기가 어떻게 갈 건지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시그널을 예시를 해주는데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우려할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과거 수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직 주택 경기 자체가 여전히 견실하다. 또 최근에 모기지 금리 자체가 이렇게 제가 역추월이었지만 이게 떨어지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체감지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이제 경기 측면에서 뭐 아무래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사실은 금리도 계속해서 힘들겠죠. 근데 이제 최근 IMF가 발표한 그 전 세계 물가 그 전망치를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1분기 말 또 2분기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다 이제 조금 둔화가 되는 쪽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중물가, 중금리 수준에서 벗어난 고물가, 고금리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뭐 둔화돼서 물론 이게 전망이기 때문에 뭐 맞을 수 않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뭐 IMF에서 이 정도로 보고 대부분의 어떤 콘센서스 자체가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둔화가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게 되면 결국 이제 조금 금리의 어떤 상승세 자체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중물가, 중금리 자체를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여러 가지 팩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소비라든지 또 주택 경기 자체가 상당히 이게 허물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 자체는 침체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당장 우려할 아니다. 오히려
여전히 뭐 소비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엔데믹으로 가고 또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소비 여력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를 상당 부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서 공급망이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뭐 미국이 새로운 어떤 그 신산업, 빅테크 또는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편에서 보면 성장의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물가, 중금리 시대에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또 적응해가면서 세계 경기가 굴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동안 어떤 저물가, 저금리 기조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꾸면서 중물가, 중금리 시대에 맞는 투자 전략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쪽, 뭐 걔가 중물가, 중금리를 강조드렸지만 이게 자칫 어떻게 보면 고물가, 고금리로 갈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리스크가 뭐겠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미국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뭐 러시아 문제 또는 중국 이러한 것들 자체가 자칫 이제 고물가, 고금리를 이제 촉발시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끝나지는 않은 상황들이고 러시아 제재도 이제 끝난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만약 러시아 제재가 계속되고 또 EU 국가들이 지금은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수입을 중단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 값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부분. 최근에 미국의 뭐 유럽 천연가스 자체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부분 보이고 있지만 유가는 여전히 조금 계속 좀 불안한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자체도 상당히 최근에 보면은 뭐 수출 수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러시아 사태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전 세계 물가라든지 금리 흐름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 이게 뭐 물가하고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신용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국이 뭐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악재에 좀 맞물리면서 경기 자체가 잘 살아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으로 좀 직면하고 있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신용 리스크라는 부분 자체를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뭐 러시아 문제 또 중국의 어떤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금 경계를 하자. 또 특히 이제 러시아와 관련돼서는 그러한 것들이 소위 이제 고물가, 중물가가 아닌 고물가, 고금리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시장을 조금 뭐 러시아 사태 추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여전히 좀 시장의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라든지 금리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꼭 뭐 어떤 경기에 어떤 급격한 침체를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성장의 잠재력 자체 또는 물가 자체가 어떤 이전과 같은 어떤 정상화 국면으로 가는 이 정도의 흐름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세계 경기 또 금융 시장에는 커다란 악재는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